지금 세계 해안 복원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50년 동안 미국과 유럽, 일본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해안 침식 난제를 한국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콘크리트를 더 쌓는 대신 걷어냈고 거대한 방파제 대신 계란판 하나를 바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단 4개월 만에 무너진 해안선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 세계가 수십 년 동안 두껍게 막아도 더 깎이던 바다가 한국의 방식 앞에서는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을까요? 세계 최강 기술국들이 고전하던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구조가 풀어낸 것일까요? 그 답은 막는 기술이 아니라 되돌리는 기술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콘크리트의 시대를 끝내고 자연을 살리는 방식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은 한국 해안 복원의 전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왜 이 변화가 단순한 환경 뉴스가 아니라 미래 산업의 방향 전환인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 각국은 같은 장면을 반복해왔습니다. 파도가 거세지면 더 높은 콘크리트를 세웠고 해안선이 후퇴하면 더 두꺼운 방파제를 쌓았습니다. 위성 사진에는 해안선을 따라 길게 이어진 인공 구조물이 늘어났고 예산은 매년 확대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류가 바다를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막히지 않았고 단지 방향을 바꾸어 더 강하게 되돌아왔습니다. 반사된 에너지는 해저를 깊게 파내며 모래를 다른 곳으로 밀어냈습니다. 방파제 앞은 점점 깊어졌고 인근 해변은 더 빠르게 얇아졌습니다. 콘크리트로 막을수록 더 깎이는 역설이 반복되었습니다. 해안 침식은 단순한 풍경 훼손이 아니었습니다. 도로와 주택이 위험해졌고 관광 산업은 위축되었으며 어촌 마을은 화랑에 직접 노출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접근 방식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오랫동안 당연한 해법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일상은 조용히 지속되는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이 본격화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태풍의 강도는 높아졌고 계절풍의 패턴은 불안정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수십 년에 한 번 겪던 피해가 몇 년 간격으로 반복되었습니다. 해안선은 눈에 띄게 후퇴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복구 비용이 건설 비용을 넘어섰습니다. 기존 방식이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더 큰 구조물을 세워도 더 큰 반사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침식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계속 막을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위기는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방향 전환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줄인다는 것은 즉각적인 불안을 동반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가 떠안아야 했습니다. 자연에 맡긴다는 발상은 일부에게는 무책임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토목 중심 설계 철학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적으로도 부담이 컸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조물은 설명하기 쉬웠지만 보이지 않는 흐름 복원은 설득이 어려웠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파도를 약하게 만드는 대신 흩뜨린다는 개념은 이론적으로 가능해 보였지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실패 가능성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핵심 통찰은 단순하지만 결정적이었습니다. 문제는 파도의 힘 자체가 아니라 에너지를 잘못 다루는 방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다는 원래 모래를 이동시키며 균형을 유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인간이 고정된 벽을 세우는 순간 그 흐름은 왜곡되었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더 강한 힘이 아니라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제시된 방향이 자연 기반 복원이었습니다. 막는 대신 분산시키고 고정하는 대신 회복을 돕는 설계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변경이 아니라 철학의 전환이었습니다.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구조적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결단은 실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해안에서 기존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자연 기반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안에는 대나무 구조물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단단한 벽이 아니라 파도의 에너지를 잘게 쪼개는 장치였습니다. 물살은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고 대신 부드럽게 분산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의 안전한 방식과의 결별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목표는 즉각적인 차단이 아니라 장기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한 순간이었습니다. 실험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파도는 예측 불가능했고 조류는 변수였습니다. 초기에는 모래가 기대만큼 빠르게 붙지 않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회의적인 시선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모래가 일부 구간에서 머물기 시작했고 유실 속도가 완만해졌습니다. 동시에 해저에서는 또 다른 시도가 진행되었습니다. 계란판 형태의 생분해성 구조물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해초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동맹은 자연이었습니다. 적은 시간과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기술 테스트를 넘어 철학의 시험대였습니다. 4개월이 지났을 때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침식되던 해안선 일부에서 모래가 다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방향 전환의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과는 동시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해저 생태계가 안정되지 않으면 이 회복은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해초 활착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야기는 수면 위에서 수면 아래로 이동했습니다. 성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해초는 쉽게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조류는 어린 개체를 떠밀었고 초기 활착 실패는 반복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만약 해초 숲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모래는 다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외부 환경 조건과 내부 기술적 한계가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시간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정책은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이 구간은 가장 불확실한 국면이었습니다.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계란판 형태의 셀 구조였습니다. 울퉁불퉁한 표면은 해초가 고정될 지점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활착률은 기대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초 숲이 형성되면서 물살은 느려졌고 쾌적물은 붙잡혔습니다. 어린 물고기와 다양한 생물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황량했던 해저는 점차 생태계의 기반을 회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시스템의 재가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제는 남아있었습니다. 이 모델이 확산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일시적 성공이라면 의미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장기 모니터링과 데이터 축적이 이어졌습니다. 경제성 분석도 병행되었습니다. 복원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논리가 검증되어야 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최종 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결정적 확장은 블루카본 개념과의 연결이었습니다. 해초 숲은 탄소를 저장하는 자원이었습니다. 해안 복원은 기후 대응 전략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이 동시에 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술의 승리를 넘어 정책과 산업 구조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국제적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지역 프로젝트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과거의 해안은 높아진 벽으로 상징되었습니다. 현재의 해안은 모래가 돌아오고 식생이 자라며 해저가 숲으로 변하는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가 오랫동안 풀지 못한 문제는 힘의 경쟁이 아니라 균형의 회복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한 지역의 성공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신호였습니다. 이제 선택은 분명해졌습니다. 더 단단한 구조물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더 건강한 시스템을 설계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